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시점 간 자원 배분에 대한 정리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쪽을 되게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할 건 아닌데, 여러분 지금 소비를 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소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바로 시점 간 자원 배분의 모형이에요. 지금 고통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고통받는 게 나을까요? 뭐 그런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시점이 이렇게 있어요. 시간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타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현재야. 현재 소비를 하고 미래 소비를 하고 돈도 현재 소득을 벌고 미래 소득을 이렇게 벌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지금 100만 원이 1년 후에 100만 원하고 10년 후에 100만 원하고 가치가 똑같아요? 달라요?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나한테는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거를요, 이러한 가치들을요, 현재 시점으로 가져와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이제 현재 시점으로 가져온다, 이거를 우리가 할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할인하는 방법이 뭐야? 그렇죠. 1 플러스 R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C1을 1 플러스 R로 나눠주고 Y1을 역시 1 플러스 R로 나눠주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 이거를요, 현재 시점으로 가져오는 거야. 자, 요거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효용 함수를 나타내는 요거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이렇게 효용 함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둘 다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효용이 소비가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해서 증가한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 예산제약식은 어떻게 씁니까? 하면 이거요. 현재 소득은 지금 버는 거고요. 미래 버는 소득은 1 플러스 R로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소비에다가 그 다음에 미래 소비가 있으면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돼요. 요 밑에 게 예산선이고 위에 게 효용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효용함수고 밑에가 예산제약식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떤 것까지 갈 거냐면 현재 이자율이 만약에 증가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까지 가야 돼. 아셨죠? 자, 이거 그림이 공간이 부족해서 이쪽에다 쓰면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예산선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초기 부전점이 있어요. 초기 부전점. 그럼 내가 지금 만약에 100만 원의 소득이 있어요. 이게 Y0를 합시다. 이제 미래에 대한 소득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돼 있냐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어. 완만해가지고 여기를 선택했다 합시다. A와 같은 사람이라 합시다. 자, 효용함수 A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떤 결과 초래해요? 맞아요. 점점점점점 하시면 점점점점점 하시면 내가 지금 100만 원 Y0 소비했는데 소비는 C0를 한 거야. 그럼 이만큼의 어떻게 됩니까? 소득 중에서 소비를 덜 하게 된 거야. 뭐라 그런다? 저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A는 우리는 저축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여기에다 한꺼번에 그릴게요. 한번 이해되시나 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돈을 내가 100만 원 지금 벌었어. 아이고, 학원 다녀야겠네. 돈이 더 필요해. 그럼 이게 무차곡선이 좀 가파른 사람일 수가 있어. 이게 지금 녹색깔하고 지금 여기 파란 색깔은 다른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요, 소비를요, 지금 C0를 이만큼 했어. 내가 100만 원 버는데 소비를 이만큼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차입자가 되는 거야. B는 차입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저축자랑 차입자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예산선 기울기 요거 아시겠어요? 이거 C1으로 정리하게 되면 C1은
마이너스 요거 붙으면서 C0가 전리 넘어가요. 1 플러스 R을 곱하면 되는 거죠. 1 플러스 R에 C0 플러스 여기 잔챙이 이렇게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1 플러스 R이 바로 보다 예산선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예산선 기울기인 R이 상승했다라고 하면은요. 그럼 여기 축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어. 대체 효과는 뭡니까? 라고 하면 대체 효과는 기울기가 가팔라졌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대체 효과는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소비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소비를 어떻게 합니까? 비싸지니까 줄여요. 이건 이제 저축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소득효과 한번 봅니다. 소득효과. 요거는 똑같은데 소득효과는요. 이거에 따라 달라요. 여기 보세요. 아니 저축자는 실질소득이 증가했죠. 그래서 실질소득이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예산선 영역이 쭈그러드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질소득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네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실질소득이 증가냐, 감소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문제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으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답 한번 찾아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자, 이거 난이도는 어려워요. 되게 제일 힘들어하는 거야. 이쪽 파트 힘들어서 나 이거 안 할래, 그냥 암기할래 이러는데 안 돼요. 이거 좀 잘 보셔야 돼. 자, 우리 아까 나왔던 그림 보고 잘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이 자리 올라가면 네, 답 찾았습니까? 요거예요. 요거 잘 한번 보세요. 이 자리 바로 뭡니까 하면 첫 번째 1번 잘 체크하세요. 이자율이 우리 현재 소비 있잖아요. 현재 소비. 요 앞으로 가볼까요? 여기요. 이게 예산선의 기울기잖아요. 이게 수평축의 현재 소비잖아. 그래서 이게 예산선의 기울기가 1 플러스 R인데 그게 바로 뭐다? 현재 소비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생각해봐.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많이 준대. 근데 내가 현재를 예금을 안 하고 저축을 안 하고 소비를 했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내가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를 포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가격은 가격인데 현재 소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율은. 내가 즉 다시 한번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소비를 하면 현재 소비를 해버렸어요. 내가 저축 시 이자율을 포기하는 거야. 이자율을 포기하게 되고요. 포기하는 그쵸? 이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율은 뭐다? 포기하여. 이자율은 현재 소비의 가격이다.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현재 소비의 가격이에요.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도 증가한다 보시면 돼요. 자,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정상제의 경우 소득효과에 의해서 현재 소비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면 원래 앞에 차입자냐 저축자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저축자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이자율에 영향 받는 저축자를 대상으로 보통 해요. 이것도 사실 엄밀성에선 떨어진 거예요. 저축자인 경우 이게 들어가야 돼요. 자, 정상제인 경우는 자 저축자면 어떻게 돼? 예산선이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저축자는 어떻게 돼요? 실제 소득이 증가한다니까 저축자는. 그러니까 저축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 다 증가하게 됩니다. 저축자인 경우 이자율이 저기 보시면 상승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럼 현재 소비는 증가한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어려워요. 천천히 생각하셔서 이게 느리더라도 천천히 해야 돼. 그 다음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조금 속도가 빨라져요. 세 번째는 더 빨라지고 네 번째는 그냥
암기 비슷하게 하셔도 돼. 아시죠? 근데 처음부터 암기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에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우리가 대체 효과를 보는 거예요. 대체 효과.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 소비가 감소한다. 여기 보시면 이거요. 현재 소비 가격이 비싸지는 거잖아.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지는 거니까 비싸진 현재 소비를 줄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현재 소비가 감소하면요.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대체 효과에 의해서 미래 소비는 증가. 이거는 두 개 이제 서로 상충되는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는 증가하지만 미래 소비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이거는 저축자냐 차입자냐 다른데 저축자인 경우 한번 보시면요.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아까 그림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선 대체 효과는 현재 소비의 가격이 비싸졌다고 말씀드렸죠. C0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비싸진 현재 소비를 줄이고 이게 저축입니다. 저축은 늘려요. 미래 소비는 증가시켜요. 저축과 미래 소비는 같은 걸로 보시면 안 돼요. 현재 소비 반대가 지금 여기는 미래 소비가 되는 거고요. 자, 소득효과 볼게요. 소득효과. 이게 저축자냐 차입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본 것처럼 저축자라고 상정할게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많이 내서 그런데 꼼꼼치는 못한 문제입니다. 저축자인 경우에 자, 저축자인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실제 소득이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 소득이 증가하고요. 그러면 현재 소비가 증가하고 현재 소비 반대가 저축으로 보세요. 그래서 미래 소비는 같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이자율이 올라갈 때 현재 소비는 반드시 증가하지만 미래 소비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현재 소비는 여기 있는 것처럼 증가하거나 이렇게 감소할 수가 있고요. 미래 소비는 항상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죠, 직접. 두 기간을 사는 효용 극대화 문제를 생각해보자. 소비자의 효용 함수가 루트 속에 들어가 있고 이 소비자는 첫 번째 기회만 소비 얻게 된대요. 여러분 이거 효용 함수랑 예산 제약식 한번 써볼게요. 효용 함수는 어떻게 돼 있다? 저기 보시면 C1, C2 루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도 Y1, Y2가 1 플러스 R 이렇게 돼 있고요. C1, C2가 1 플러스 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어진 정보 살짝 체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기회만 소득을 Y를 얻게 되니까 이게 Y1일 때 Y이고 Y2는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림까지 뭐 그리실 필요는 없는데 얘가 Y예요. Y고 얘는 빵입니다. 빵. 이해 가셨죠? 자, 이거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풀어요? 효용 극대화되는 현재 소비랑 저축 어떻게 풀어요? 이거 무차곡선하고 예산선의 기울기를 똑같이 이꼴로 놓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있으면 얘가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예산선이 있는데 예산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 C2로 정리하면 되죠. C2는 어떻게 됩니까? C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C1 플러스 1 플러스 R을 여기 Y로 곱하는 겁니다. 1 플러스 R에 Y 이렇게 돼요. 예산선 기울기는 이거고 현재 초기부전점은 어딥니까? 초기부전점은 여기 이제 현재만 소득을 벌고 여기가 오메가야 사실. 이거 잘 체크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미래 소득은 빵이고 현재 소득이 여기 벌게 돼요. 자, 무차곡선 보면 여기 우리가 MRS를 찾아서 보셔야 되는데 MRS는 이거 많이 했죠? 1, 2 하면은 MU1, MU2 이렇게 돼요. 이거는 C1분의 C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랑 여기 보시면 이자율 요게 같을 때 계산하시면 돼. 얘랑 요거요 같을 때 정리하시면 되죠. 여기다 할까요? 그래서 1 플러스 R이라고 할게. 예산선의 기울기 C1분의 C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C2는 1 플러스 R을 C1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요 예산선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 이렇게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C1, C2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R의 C1이니까 지워지는 거 보이세요? Y는 요거는 의미 없고 C1 더하기 C2를 대입했어요. 1 플러스 R C1분의 1 플러스 R 이렇게 있네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지워지잖아. 그럼 이 C1은 Y. 그러니까 C1은 이거 맞네요. 예, 뭐 보면 하나씩 볼까요? 예산제약식은 이거다. 예, 여기 잘 써놨어요. 여기 예산제약식 이거예요. 최적 소비 조합은 C1과 C2가 같을 때다? 아니지. C2는 어떻게 돼요? C1에다가 1 플러스 R만큼 커지는 거죠. 만약에 R이 빵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같을 수 있는데 여기서 R이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두 개는 같지 않습니다. 2번이 그래서 틀린 거고요. 요거 보시면 이거 C1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두 번째 끼의 소비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C1이 여기다 들어가니까 C2는 어떻게 됩니까? C2는 여기다 쓸까요? C2는 1 플러스 R에다 요거를 곱해 주는 거니까 1 플러스 R에다가 Y 2 이렇게 된다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요 R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 C2도 올라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두 번째 끼의 소비는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요. 효용함수의 한계 대체율은 체감한다. 오케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는 요게 MRS니까 체감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아셨죠? 예, 이게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산 문제를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정도의 문제는 거의 암기해 주셔야 돼요. 난이도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셨죠? 자,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봐볼게요. 자, 어떤 소비자가 여기 보시면 1기에 Y를 얻고 2기에 I에 얻지 않습니다. 앞에 한 거랑 비슷하네. 예산제약식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효용함수는 이렇게 C1, C2 이렇게 있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은 이랬네. 자, 효용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C1 곱하기 C2 C1 곱하기 C2. 자, 예산제약식은 Y는 C1 더하기 C2를 1 플러스 R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산선 쭉 식이 있어. MRS를 구해봅니다. 1, 2는 C1 대비 C2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거 예산선의 기울기 볼게요. C2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C1 플러스 잔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라고요? 요게 1 플러스 R이 마이너스 뺄게요. 요거 두 개 같아져야 된다는 것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C2는 1 플러스 R에 C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C2 대입을 합니다. 여기 C2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가 대입하시죠. 자, 그럼 어떻게 돼? 따라서 Y는 C1 플러스 요걸 집어넣으면 1 플러스 R이고요. 1 플러스 R에 C1 얘 지워지는 거 아시겠죠? 지워져 되셨죠? 자, 그럼 C1은 어떻게 돼? C1은 이거요. 2C1이니까 Y를 2로 나눠주는 거죠. 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1기의 한계 소비 성향이다 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 MPC잖아. 거시경제학에서 하는 거잖아요. MPC라는 게 뭐냐면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1기니까 1기의 소비가 얼마나 되니? 이거야. 이거 Y로 미분하는 겁니다.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그래서 답은 요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네,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점간 자원 배분을 받고 사회보장제도 관련한 내용을 볼게요.
자, 사회보장제도는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도와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보조가 있고요. 자, 현금 보조는 이제 돈으로 그냥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소득 보조 효과, 소득 효과만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거랑 비교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현물 보조가 있습니다. 이건 물건을 사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게 좋아요? 당연히 현금 보조가 좋지. 그리고 또 하나 가격 보조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 보조. 요거는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 효과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가격 할인 효과로 여기서는 대체 효과가 존재합니다. 대체 효과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쵸? 가격 효과하면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 같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할 때는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얘가 최고, 이게 결론입니다. 최고. 효용 측면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로 좋은 거고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 가격 보조를 하게 됩니다. 왜 하게 되면 이거는 가격 할인을 하면 우리가 수평축에 우유 같은 거 있잖아. 저소득계층한테 맘대로 쓰세요 했더니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X제가 이제 보조 대상의 상품이면 소비를 촉진하게 되는 효과가 여기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잘 봐주세요. 자, 문제 좀 약간 길어 보여요. A와 B는 자신의 모든 소득을 옷과 식료품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이거를 식료품 구입에만 사용해야 하는 반면 A한테는 B는 자기 맘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거는 뭐야? 식료품 구입에만 사용하니까 이거는 현물 보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해되십니까? 반면에 여기요, B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현금 보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보조. 자, 그러면 다음 중 설명 중 옳은 것은 한번 볼게요. 보조금 지급 이후 A의 모든 예산선의 기울기는 예산선상의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 약간 요거는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물 보조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식료품, 우유 같은 거예요. 우유. 기타 등등인데 여기서는 옷이죠. 옷. 그럼 예산선이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예산선이 꺾여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래요. 다음에 보조금 지급 이후에 B의 새로운 예산선의 기울기는 예산선에서의 모든 기울기는 동일하다. B는 어떻게 돼요? B는 현금 보조야. 현금 보조 같은 경우는 예산선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냥 아예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케이. 다음 3번. 보조금 지급으로 B의 새로운 예산선은 기존 예산선보다 아니요. B 같은 경우는 예산선이 평행하게 되니까 뭐가 완만해지고 이러는 거 없습니다. 다음에 4번. 보조금 지급으로 B의 새로운 예산선은 기존의 예산선보다 아니요.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현금 보조는 소득을 보조해 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예산선은 그대로 일정합니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그대로 일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음에 5번. 보조금 지급 이후에 A의 소비조합은 B의 소비조합과 같을 수 없다? 여기 보시면 소비조합이 여기 보시면 현금 보조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산선이. 그러니까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그게 아니고 이쪽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소비량이 보조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경우를 할 수 있는데 요 영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 영역에서 녹색깔 칠한 부분에서는 현물과 현금이 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 없다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뭐 차근차근 푸시면 돼. 얘 난이도 한 중간 정도 되는 건데 요거 좀 머릿속에 잘 체크해 주세요. 자, 이건 좀 어려운데 어렵게 하는 거는 이제 왜 어렵게 넣었습니까? 하면 문제가 길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너무 부담 느끼지 마세요. 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효용함수를 요걸 잘 보셔야 돼. X랑 M 이렇게 돼 있고요. 정부의 지원 방식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요걸 찾는 거예요. 저소득층한테 어떤 방식을 합니까? 라고 하면요.
2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방식?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돈으로 주거나 물건 사서 주거나 가격 할인해 주거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문제 좀 볼게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요. 생필품의 소비도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현물로 지급하거나 가격 할인을 해주는 가격 보조를 하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통해 가지고요. 결과적으로 보조 방식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가구당 동일하게 2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대요. 생필품과 현금에 대한 저소득층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정부 지원 방식의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단 지급된 현물을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사서 정상가에 다시 되파는, 그러니까 현물로 받은 거를요 다시 되팔 수는 없다라고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옳은 것은인데 생필품이 열등제인, 그러니까 생필품이 뭐 우유 같은 거 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열등제야.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를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금 지급보다 현물 지급 방식이 더 큰? 아니요. 열등제인 이 사람한테는요. 그냥 예산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 지금 생필품이 이제 우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우유 먹기 싫단 말이야. 이게 뭐 Y제가 술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소득을 보조해주면은 열등제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득을 이렇게 보조해주면 우유가 열등제라고 하면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지금 소득이 증가했잖아. 소비량이 줄어든다니까 여기보다. 이렇게 줄어드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으로 보조해주면은 이 사람은 여기 A점을 소비했다가 여기 현금이라고 쓸게요. 금. 현금으로 주면 여길 선택하는데 현물로 보조해주면은 여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소비를 늘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줄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냥 이런 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더 이렇게 되면은 더 증가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등제일 때는요. 현금하고 현물 있을 때요. 어느 게 더 좋다? 돈으로 주는 게 짱이지. 돈이 언제나 짱이에요. 아셨죠? 2번. 현물 지급 방식에 비해서 가격 보조 방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소득층의 생필품의 소비를 촉진시킨다. 맞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그냥 씁시다. 정부가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우유를 사면 2 플러스 1 이런 식이야.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있으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여기가 뭐 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생각을 해봐. 예산선이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술만 사 먹으면 보조 혜택이 없어요. 보조 혜택이 전혀 못 누려요. 혜택이 없고 요 점에서는 자, 보조 혜택은 보시면 동그라미 크기가 보조에 대한 혜택인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커져. 우유 소비가 증가할수록 우유 소비가 증가시 보조할 때 혜택이 커집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보조 방식일 때 생필품의 소비를 촉진시킨다. 맞습니다. 생필품 소비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니요. 생필품, 후생을 극대화할 때는 현금이 제일 난데 소비를 극대화 촉진시키는 방법에서는 아예 가격 할인 혜택이 제일 좋습니다. 자, 생필품이 정상제일 경우에만 현물이 현금 지급 방식과 동일한 효과? 아니요. 뭐 그건 아니고요. 정상제일 때도 오히려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달라요. 여기 보시면 아까는 우리가 열등제인 경우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고 있어. 근데 현물 보조를 하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다시 정리하면 현금 보조는 예산선이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점점점 보시면 액세 소비량도 증가할 수는 있다니까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소득을 증가시켰는데 액세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겠죠. 이건 현금 보조일 때
되는 거예요. 증가합니다. 이해 가세요? 여기 무차별 곡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만약에 현물로 보조해 주게 되면 이게 예산선이 이렇게 옆으로 간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선택점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니까 무차별 곡선이 여긴 선택할 수 없어서 여기 밑에 어떤 점을 선택해서 여기를 선택해요. 현물. 그러니까 현물 보조인 경우에는 당연히 X의 소비량이 더 증가합니다. 더 증가하는데 현금으로 해도 열등제가 아니어도 여기에 X의 소비량은 증가하는 걸로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상제일 경우에만 이거는 아니고요. 저소득층의 만족을 극대화하려면 아니요. 만족을 극대화하려면 가격 보조가 제일 좋은 게 아니라 현금 보조가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요게 우리가 보조 방식에 따른 효과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선 돈이 최고고 만약에 X제 소비를 증가시키는 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맞습니다. 그럴 땐 가격 보조가 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의 마지막으로 기대 효용 이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요, 요걸 가지고 그냥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기대 효용은 사람들이 불확실성하에서 선택을 하는데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별표 5개 하셔야 돼요. 불확실성하에서 선택을 합니다. 불확실성하에서 선택을 하는데 선택 시 고려되는 게 뭐가 됩니까 하면 고려되는 고려는 기대소득이 아니야. 우리가 봤을 땐 돈만 다 되는 건지 알았는데 기대소득이 아닌 뭐다? 기대효용이다. 요거야. 효용의 기대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살짝 그리면 이 뼈대가 되는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효용이잖아. 효용. 여기가 이제 소득 M이에요. 그럼 이게 루트 속에 이렇게 담겨 있다고요. 자, 어떤 한 소비자의 소득 M에 대한 기대 효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어떤 한 증권이 3분의 1의 확률로 81원이 돼요. 81원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3분의 2의 확률로 36원이 됩니다. 36원이 돼요. 이렇게. 자, 이 증권에 대한 확실성 등가를 구하세요. 여러분, 확실성 등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 두 개를 연결을 해.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점점점점 요게 각각에 대한 효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효용은 어떻게 돼? 여기서의 효용은 직접 쓸게요. 자, 여기서의 효용은 81일 때니까 요거야. 효용이니까 2 루트 81 여기가 되고요. 여기는 2 루트 36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 요게 될 효용이 있고 요게 될 효용이 있어요. 그럼 기대 효용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3분의 1로 이렇게 되고 3분의 2로 이렇게 가니까 여기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 효용의 기대치 해가지고요. 이렇게 쓸게 효용의 기대치. 여기 보시면 M에 의해서 영향받죠. 이 로테이션 잘 보시고 점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이제 기대 소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확률이 여기가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기대 소득이 되는 거야. 근데 확실한 기대 소득이면 효용이 여기까지 누릴 텐데 이 느낌 이해되세요? 여기요. 이게 우리는 확실한 이렇게 되는 거야. 확실한 돈, M이 가져다주는 효용이고요. 여기는 불확실한, 여기 가져다주는 거. 불확실한.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한 경우가 효용이 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 기피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만큼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걸 옆으로 측정하면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때 요거 값 있잖아요. 요거요. 요거를 certainty equivalent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확실 등가액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요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확실 등가액 찾으면 요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 그리고 요 차이만큼 있잖아. 여기 보시면 요 차이만큼을 뭐라 그럽니까? 이게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설에 우리가 잘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요거 기대 효용을 찾으시면 돼요. 기대 효용. 그래서 찾으신 다음에
요거 값을 찾으면 돼요. 찾아서 49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가 51 나오거든요. 51.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요. 기대소득 구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기대소득. 기대소득은 그냥 바로 구하시면 돼요. 3분의 1의 확률로 81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곱하기 81 이렇게 더하기 3분의 2의 확률로 여기 보시면 36 이렇게 됩니다. 36 나갔다 올게요. 자, 기대 효용을 찾습니다. 기대 효용을 찾으면 똑같은 거와 똑같은 거 3분의 1의 확률로 81일 때의 효용 이거요. 2루트 81 그걸 집어넣으면 되겠지. 2루트 81 공간이 좀 좁은데 양해 바래요. 3분의 2의 확률로 여기요. 2루트 36 그죠. 66에 36 하니까 1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기대 효용을 우리가 값을 구했잖아요. 그 기대 효용을 달성하는 M 찾는 거니까 M에다 집어넣어야지. 기대 효용 EU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M 찾으면 이게 보시면 요거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49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긴 어려운데 그냥 기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요 그림 이해하시고 해설을 잘 그려놨으니까 그걸 따라서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것보다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보는 거야. 어느 취업준비생은 다음에 두 가지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답니다. 하나는 기업의 월급 노동자로 취업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성공일 때 실패.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성과가 안 좋을 때는 80만 원인데 성과가 좋을 때는 130만 원이야. 근데 성공 확률이 거의 이렇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스스로 창업을 하는 거와 벤처 창업이든 창업을 하게 되면은 그때 소득은 더 커. 이거 월급 노동자보다 공무원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를 얻어. 망할 때는 또 이렇게 또 보수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기대소득은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70%로 이렇게 된다고요. 그 밑에 기대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기대소득 한번 여기다 계산 한번 해봅시다. 기대소득을 한번 계산해 보면 expectation 소득을 그냥 아까 한 것처럼 M이라고 할게요. 자, 월급 노동자인 경우에는 90%니까 0.9 곱하기 130 이렇게 하시고 더하기 0.1 곱하기 80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자요. 이거 아이디어를 잘 보세요. 지금 덧셈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사람의 기대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0.3, 30%의 확률로 300이니까 0.3 곱하기 300이고요. 더하기 0.7의 확률로 5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면요 되게 재미난 게 이거 두 개가 값이 똑같아요. 기대소득의 값이 똑같습니다. 자, 근데 효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요 위험에 대해서 기피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사람의 기대소득 그 밑에 그림 그려놨습니다.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기대소득은 동일한데요. 월급 노동자인 경우에는 흥할 때랑 망할 때가 차이가 별로 없다니까요. 이거 잘 보세요. 그림 이미지로. 이게 대박 날 때랑 꽝일 때랑 뭐 월급 노동자는 별 차이 없어. 그러니까 효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레인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효용 차이도 없고 리스크 프리미엄도 별로 없어요.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쪽 파트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차근차근 하세요. 근데 사업소득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기대소득은 여기 똑같은데 이 편차가 커요. 편차가.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면 뭐 거의 30만 원입니까? 흥하게 되면 뭐 또 300만 원입니까? 이렇게 큰 보수를 얻게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레인지가. 이걸 쭉 연결하게 되면은 기대소득은 똑같다니까. 기대소득 얼마인가요? 뭐 225만 원?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거 계산하세요. 똑같아. 이게 기대소득은 똑같은데
기대소득은 동일한데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월급 노동자인 경우에는 스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표준 편차로 표현된 게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은 흥할 때랑 망할 때가 레인지가 되게 큰 거야. 도박과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 기대소득은 똑같은데 이만큼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니까요. 이렇게.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이렇게 흥할 때랑 망할 때의 차이가 크냐 작냐가 여기 반영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월급 노동자인 경우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작고 사업 소득자인 경우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선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125만 원의 기대소득 똑같이 나오게 돼요. 요거 뭐 앞에서 한 거 보세요. 125만 원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소득에 대해서 오목하다면 이게 위험에 대해서 기피하는 겁니다. 소득이 수평에 나와 있으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리스크에 대해서 어벌트한 기피자 이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한다? 월급 노동자를 선택하지. 사업하는 사람은 흥했다 망했다가 너무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위험 기피자라면 월급 노동자를 선택한다고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워요. 기대소득의 효용이 기대 효용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이 좀 그래. 기대소득에 어떤 확실한 효용이 이 뜻으로 보시면 돼요. 기대 효용보다 크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소득이 이렇게 있어요. 기대소득이 지금 125인데 확실한 효용은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기대 효용은 여기잖아. 지금 이 사업소득자. 그러니까 기대 효용보다 기대소득의 확실한 효용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 이거 4번은. 자, 월급 노동자와 사업소득자는 기대소득은 같지만 위험이 다르다. 뭐 그렇죠. 위험이 사업소득자가 훨씬 더 크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 문제로 한 건데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것은 리스크 프리미엄하고 내용을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잘 보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불확실성과 위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참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험을 사고 파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존재하죠. 보험 시장이 사실은 위험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자, 화재 확률이 2000분의 1이고요. 재산의 손실이 5억 원일 경우에 20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화재 시 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공정하다. 이 공정하다는 게 뭐예요? 페어하다는 게 이게 사고 날 확률만큼 이게 다시 정리하면 사고 날 확률하고요. 요거랑 내가 보험금을 얼마를 내잖아요? 받잖아요? 이 보험료랑 같아지는 게 우리가 바로 공정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날 확률보다 내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면 그건 나한테 불리한 거고 적게 내면 유리한 거고. 자, 두 자산의 수익률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분산 투자를 통하면 그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게 되면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공정도박이다? 도박에 참가한 사람이 건 금액보다 상금의 기대치가 큰 경우? 아니, 그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도박으로 따지면 제가 동전 던지기로 했어요. 동전을 가지고 있는데 야바위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앞면 헤드가 나오면 확률은 2분의 1이거든요. 이때 얼마를 준다고 하냐면 200원을 준대요. 200만 원을 준대. 근데 만약에 꽝이 나와요. 1-P의 확률로 이게 2분의 1이죠. 뒷면이 나왔어. 그럼 이제 꽝 이렇게 되면 하나도 돈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럼 나의 기대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기대소득은? 그쵸. 나의 기대소득은 이거 확률을 계산하는 거라니까요. 기대치라고 할까요? 책에 따라서 기대치라고도 해요. 기대치, 기대소득은 2분의 1의 확률로 200을 받죠.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의 확률로 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나의 기대소득이야.
그러니까 게임에 참가하면 무조건 나한테 유리하잖아.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참가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에 대한 참가비가 있는데 참가비가 만약에 100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이건 페어한 거야. 나의 기대 소득과 똑같게 되니까 이럴 때는 페어한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페어. 참가비가 50만 원이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얻게 되는 기대 소득보다 더 이득이 커요. 이거는 나한테 유리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유리한에 보게 되는 것이고 유리한. 여기가 끝이네. 유리한. 그리고 200만 원이 되면 이건 나한테 불리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좀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건 기대치가 큰 경우 아니요. 순기대 수익이 빵인 경우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공정하다라고 하면 프리미엄률이 보험금 대비 보험료 요거랑 사고가 날 확률과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게 이제 맞나 한번 봐보세요. 요게 대입해서 맞나. 네, 그렇게요. 뭐 같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요 내용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소비자 선택 이론의 약간 기타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동 공급 곡선, 현재와 미래 시점 간 자원 배분, 거기다가 이제 소득 보조와 관련해가지고 보조 방식과 관련해서 사회 보장 정책, 더 나가서 불확실성화의 선택 이렇게 봤는데 이 뒷부분으로 갈 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문제 자체를 완전히 그냥 암기할 정도로 곱씹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제가 풀어드린 거 위주로 하시고 아닌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서 조금 더 해 나가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아주 핵심이 되는 문제, 코어가 되는 문제를 정복하셔서 어떤 시험 보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셨죠?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소비자 선택 이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